100억대 이상의 자산가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생활비와 사업체를 굴러가게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공장과 창고 부지, 바로 부동산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직장을 그만두고 제주 서귀포로 넘어와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개인 투자자 여신욱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8개의 차시에 걸쳐서 파이어족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재테크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요 주제는 재테크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열풍이 불고 있는 파이어족 트렌드에 대해서도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에요. 재테크가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번 돈을 불려서 더 큰 돈을 만든다. 이 컨셉을 모르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왜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유독 더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졌는지, 그리고 파이어족 트렌드와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나도 파이어에 도전할 수 있는지, 어떻게 재테크에 입문하고 어떻게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한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이어족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나라에 유행한 라이프스타일 대부분이 그렇듯이 파이어족 또한 미국에서 건너왔습니다. Financially Independent, Retire Early.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빨리 은퇴한다. 미국에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유행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미국 사람들은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빠르게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보통은 60대 전후로 해서 은퇴를 하는 게 통념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40대, 이르면 30대에도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를 선언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그런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파이어족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밀레니얼은 1982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을 이야기하죠. 밀레니얼 세대의 선봉에 있는 1982년 그 근방에 태어난 분들은 2000년 초반부터 중반의 시기를 대학에서 보냈습니다. 그분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열심히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막 진출할 무렵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마는데요. 다들 기억하시는 그 사건,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 내 주택 가격 상승이 과도하게 이어지면서 부동산 버블이 일어난 게 원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능력 밖의 과도한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샀습니다. 은행들은 적절한 제어 없이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한테도 무분별하게 대출을 열어줬는데요. 대신에 금리를 높게 책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환 연체율이 급격하게 상승했고 결국 2007년에서 2008년에 걸쳐서 버블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부동산뿐 아니라 증시와 우리의 생활 경제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어요. 60이 넘어서 은퇴하면 퇴직연금이 나오니까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커다란 경제 규모와 강력한 정부, 견고한 금융시장이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 밀레니얼 세대는 사회생활 초반부터 경제적으로 박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부모 세대보다 훨씬 짠내나는 불쌍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기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과 조직 생활에 대한 불만도 더욱 커졌어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나를 올가매려고 하지? 이런 배경 속에서 밀레니얼 세대는 이전 세대의 미국인들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라이프 스타일을 실험합니다. 바로 절약을 시작한 거예요. 우선 외식을 그만둡니다. 집에서 식사를 해 먹고요. 도시락을 싸서 출근해요. 최대한 적게 쓰면서 가능한 많은 돈을 세이브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부업거리를 최대한 많이 찾아다녀요.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경제 플랫폼이 발전했죠. 다시 말해서 다양한 부업거리가 활성화되었어요. 2008년 이후에 미국 경제가 회복하면서 증시 또한 10년이 넘는 상승을 이어가게 됩니다. 지수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에 저축하듯이 돈을 넣기만 했는데도 상당히 좋은 투자 성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안 되는 시간에 은퇴가 가능한 자산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최근 들어서 이 파이어족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나라에 유행처럼 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국의 파이어족들이 거쳤던 그런 시대상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비슷하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배경이나 긍정적인 배경이 동시에 작용한다는 점도 유사해요.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제 위기가 도화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더 커지게 되었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성향과 맞물려서 직장에 미래를 걸 수 없다, 이런 가치관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글로벌 팬데믹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런 만큼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경기 확장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컨대 파이어 트렌드는 당분간 더 이어질 거예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조바심 내지 말자, 이거예요. 모든 것은 제대로 된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어질 7차 시의 이야기를 다 듣는다고 해서 바로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쉬웠던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일어나는 정도만 되어도 그래도 충분합니다. 그 불씨를 꺼트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귀찮아서, 시간이 없어서, 바로바로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남들이 좋은 말을 안 해줘서, 남과 비교되어서, 더 쉽고 편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피어난 가능성을 스스로 죽이지 않고 조심스럽게 키워나가면서 하루하루 옳은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보다는 오래 걸리지만 생각보다는 가까운 경제적인 독립과 자유로운 삶이 찾아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재테크를 처음 배울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를 롤모델로 삼아야 하지? 이런 부분인데요. 투자만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정말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생겼을까? 명품을 휘감고 다니는 그런 졸부 스타일일까? 차는 어떤 거 타고 다니지? 나도 그 사람들처럼 될 수 있을까? 이런 다양한 의문들이 들었습니다. 투자로 조금이라도 돈을 벌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끊임없이 찾아다녔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입한 온라인 카페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기업을 분석하고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토론하는 스터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말에 스터디 멤버분들끼리 조촐하게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날 한 분의 투자 선배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돈을 벌 수 있는 3가지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3M at work라고 부르는데요. 돈을 버는 주체는 셋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뜻하는 me, 두 번째는 직원을 뜻하는 man and woman, 그리고 세 번째는 자본을 뜻하는 money입니다. me at work는 쉽게 얘기해서 노동소득입니다. 내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죠. Man and Woman at Work는 사업소득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고 그 결과로 돈을 얻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Money at Work는 돈이 일을 하고 그 결과로 돈이 더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투자소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3가지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그 선배님이 덧붙인 말은 Money at Work가 돈 버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Money at Work가 가장 강력한 것일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본소득의 특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본소득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본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자본은 쉬지 않습니다. 잠도 안 자요. 해외 자산에 투자하면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해외에서 돈을 벌어줘요. 인간의 노동력을 뛰어넘는 그런 노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자본소득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자본에게는 대가를 줄 필요가 없어요. 자본이 일을 하는 것은 무급으로 일하는 직원과도 같습니다. 자본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추가 비용을 쓸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 자본은 불필요한 감정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감정이 있잖아요. 각자의 생각이 있고
사고방식이나 의견이 달라요. 하지만 자본은 그렇지 않아요. 감정 없어요. 나한테 섭섭해하지도 않아요. 내가 시킨 대로 칼같이 움직이고 칼 같은 결과를 나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판단이 옳기만 하다면 그대로 그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게 자본소득이에요. 네 번째, 자본소득은 업사이드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본수익은 곱셈으로 작용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연봉을 5천만 원 받던 직장인이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다음 해에 갑자기 억대 연봉을 받을 수는 없어요. 연봉 인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본소득은 내 실력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법을 알고 가능한 오래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큰 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월급이 커지는 속도, 즉 내가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속도는 절대로 자본이 불어나는 속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건 불공평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이런 비정한 시스템에 화만 내면서 사는 게 맞을까요? 자본주의가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수백 년 동안 가장 인기 있는 이념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가장 효과적으로 노력 이상의 시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사업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속도와 업사이드 측면에서는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인건비, 임대료, 시설 투자 이런 마찰 비용이 발생하고요. 개인이 사업을 운영할 때는 스트레스와 체력 소모도 상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위험 때문에 사업소득은 자본소득에 비해서 리스크를 좀 더 안고 시작하는 돈벌이로 볼 수 있어요. 사장님들이 부자가 된 이유는 월급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에요. 보통 기업가들은 자신의 사업을 지분의 형태로 보유합니다. 그래서 보유한 사업체가 성장함으로써 이 사업체의 지분에서 발생하는 자본소득을 노리는 게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논현동과 아현동 등의 가구거리에서 가구점을 오랫동안 운영했던 터줏대감 사장님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중에서 100억 대 이상의 자산가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가구도 온라인으로 주문하지 직접 가구거리 가서 사고 그러진 않잖아요. 실제로 이런 사장님들이 가구를 판매하면서 얻는 수입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해요. 생활비와 사업체를 굴러가게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구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가구를 제작하고 보관하는 공장, 창고 이런 공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답이 나오죠. 공장과 창고 부지, 바로 부동산이에요. 이제 어떤 이야기인지 슬슬 감이 오시죠? 서울을 벗어나서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가구점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공장과 창고 등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장사를 오래 하다 보면 보유하고 있던 이런 공장과 창고 부지 등등 부동산의 토지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지방에 매입했던 부지의 땅값이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커지는 거예요. 이게 자본수익의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노동소득이 필요 없다, 노동소득 무용론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인 독립을 아무리 빨리 달성하고 싶어도 노동소득을 통한 저축을 건너뛰고 바로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그렇지만 노동소득만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바로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없습니다. 돈을 버는 경로는 각각의 특징과 가치가 있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조화롭게 활용하는 것이 비법이라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파이어족에게 재테크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거나 파이어족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삶의 방식이 그렇듯이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도피가 아니라 이상향의 추구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가령 무언가가 싫어서 어떤 것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이런 이유로 파이어족이 되려고 한다면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회사가 싫어서, 상사가 싫어서, 지금의 일상이 싫어서 이런 싫어서가 목적이 되다 보면 끝까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재테크를 성공적으로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테크와 나의 관계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행한 현실을 탈출하기 위한 재테크. 이런 목적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성공하기도 어렵지만 막상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은 행복한 일상, 이게 뭔지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한 20억쯤 있으면 내 행복이 만들어질까요? 아니면 50억? 100억? 숫자는 행복한 일상을 보장해주는 교환권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정의한 나만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자유에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재테크는 내 자유를 보조하는 아군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자유를 추구하던 분들이 열심히 돈을 벌고 재테크를 하다가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의 주인이 회사가 아니라 돈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파이어족의 1차 목표는 경제적인 자립이 아니라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입니다. 그런 삶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숙제로 다가온 게 경제적인 자립일 뿐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인 삶의 방향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군이자 조수로서 재테크를 대해야 돼요. 이런 건강한 접근이 불행한 일상을 탈출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롱런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재테크의 방법적인 측면을 알아볼 텐데요. 돈을 둘러싼 활동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돈을 벌다, earning이죠. 돈을 쓰다, spending, 돈을 키우다, profit, 돈을 잃다, loss. 돈을 버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노동을 통해서 무에서 유를 얻는 거예요. 출퇴근 시간을 지키는 대가로 한 달 뒤에 월급을 받는 것,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팔면서 계산을 받는 것, 누군가의 법무를 대신해주고 수임료를 받는 것,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수업료를 받는 것, 이렇게 노동을 통해서 돈이 생기는 모든 것이 earning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돈을 쓰는 것은 자발적 소비를 뜻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의식주에 쓰는 게 있죠. 혹은 스스로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착각을 위해서 스스로 지갑을 열고 지출을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돈을 키우는 것은 투자 수익을 내는 것이에요. 돈을 버는 것과 돈을 키우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노동의 주체인데요. 바꿔서 말하면 돈을 버는 것은 내 시간으로 수익을 만드는 것이고 돈을 키우는 것은 내 판단으로 수익을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돈을 잃는 것은 투자 손실을 말합니다. 돈을 키우려고 했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을 때 이때 벌어지는 상황이죠. 내가 의도적으로 지출을 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돈을 쓸 경우, 즉 소비를 할 경우에는 지출된 소비와 동일한 가치를 갖는 상품이 등가 교환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투자 손실의 경우에 돈은 사라지고 그걸로 끝이에요. 나에게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럼 이 4가지 요소가 어떤 식으로 작용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축은 덧셈과 뺄셈이 핵심입니다. 많이 벌면 벌수록 좋고 적게 쓰면 쓸수록 좋아요. 당연한 상식이죠. 그런데 투자의 영역에서 수익과 손실은 곱셈의 영역입니다. 매 투자건에 따라서 수익과 손실이 계속해서 곱해져요. 그래서 손실을 최소한도로 없애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수를 곱해도 딱 한 번만 0을 곱하면 결국 0이 돼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버는 돈, earning과 수익, profit은 돈을 더 많이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반면에 쓰는 돈, spending과 손실, loss는 돈이 줄어드는 요소들이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전자는 성공을 좌우하는 요소들이고 후자는 실패를 좌우하는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전자는 능력에 달려있고 후자는 실수에 달려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자가 중요할까요? 후자가 중요할까요? 좋은 직장을 가져서 돈을 많이 벌거나 투자 수익률이 매우 높아서 자산이 빨리 불어나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아낄 줄 알고 손실을 입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통제력이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반대로 돈을 많이 벌고 투자 수익을 많이 내더라도 실수를 하거나 돈을 까먹거나 사치하는 습관이 배이면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재테크를 마스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싫은 삶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원하는 삶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긍정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버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재테크를 위해서는 절약과 투자를 병행해야 되는데요. 특히 소비를 통제하고 손실을 통제하는
방어력이 중요합니다.